최순실 예산이 있다던데요라는 이제 주제의 강좌인데요. 오늘 모실 강사 선생님은 그 최순실과 예산도둑들이라는 책도 쓰셨지만 예산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신 우리나라 국가 재정을 좀 다 파악하고 계신 분이라 오늘 저희가 많은 걸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말씀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강산수 선생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창수라고 합니다. 네. 아마 예산이라고 해서 오늘 좀 덜 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딱 햇수로 20년째 예산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시민단체에서 경실련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고요. 그 이후에 제가 시민단체에서 했던 가장 큰 일이 뭐였냐면 밑빠진 독상이라는 걸 진행했어요. 인터넷 들어가서 밑빠진 독상 치시면 제 몸매를 닮은 밑빠진 독을 들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기관을 방문해서 밑빠진 독상을 수여했습니다. 처음에 이게 약간 사람들한테 장난처럼 보이는 거였지만 보고서가 첨부가 됐고 제가 이제 여론을 움직였기 때문에 6번 매달 상을 주다 6번째쯤 되면서부터는 성과가 나기 시작해서 36번 상을 줬어요. 그래서 16번의 사업을 중단시켰습니다. 그 성과로 1조 4천억을. 당시에 제가 시민단체 했을 때 월급이 60만 원, 70만 원이었거든요. 1조 4천억을 이제 제가 저 혼자 한 건 아니지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강력한 스펙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그 교과서 7군데 제가 실리고 돈을 모아줘서 학위를 밟고 그리고 국회에서 일하고 공무원으로 이제 사무관, 서기관 일을 하고 지금 경희대에서 지금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민단체 일을 저의 전문성을 살리는 길로 삼은 좀 약간은 좀 잘 풀린 상황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사실은 그냥 다른 전문가들하고 달리 그래도 조금 시민운동가로서 있었던 얘기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순실 예산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 경희대에 있지만 나라살림연구소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제 상근자가 6명이에요. 막상 이게 제가 운영하는 조직이다 보니 굉장히 힘들긴 한데 제가 이렇게 억지로 힘들게라도 사람을 움직이는 이유가 이게 예산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제가 잘나봐야 제가 하루에 볼 수 있는 보고서의 양이 제한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제 그 내용들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산을 알아야 된다 해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 오늘도 시민광장이 열리고 있어요. 이미 이제 한 200명 정도 수료를 하셔서 자원봉사도 하시고 막 하시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우리나라 정부 예산이 한 세부 사업 기준으로 8,000개 정도 됩니다. 8,000개. 근데 서울시는 한 4,000개 되고 양천구 이런 데로 내려오면 한 2,500개 정도 돼요. 세부 사업 기준으로. 근데 저희는 그걸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의 흐름이 보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나라 GDP라고 있죠. 국내 총생산이 있는데 이게 1,600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공부분, 예산을 포함한 공공부분 재정은 그 중에 한 얼마나 될까요? 1,600조 중에. 중앙정부 예산이 400조입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예산이 220조 돼요. 중복이 있기 때문에 중복을 빼면 한 520조 돼요. 공격까지 하면 800조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고 여기다가 국민연금 같은 거 저축해 놓은 돈 이런 거 하면 굉장히 더 한 2,000조를 훨씬 넘어가죠. 근데 일단 쓰는 돈이 800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의 절반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제가 어떻게 가는가는 바로 정부 예산을 어떻게 쓰는가로 결정되겠죠. 근데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이 돈을 벌겠죠. 근데 그걸 신경 쓰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소수 공무원 다가 아니라 소수 공무원과 소수 기업가들이에요. 불행히도 저는 시민사회 관료를 자임하고 시민사회 운동을 위해서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수입 중에 상당 부분을 기업인들이 찾아와서 과외를 받습니다. 이 업종이 내년에 어떻게 될 거 같냐.
근데 그 업종을 보면 예산도 모르는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막 아는 척하고 해주잖아요. 뭐 주가 변동 어쩌고 그러는데 정부 예산이 어느 쪽으로 가는가에 따라서 그들 업계의 운명이 갈리잖아요. 그걸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나라는 이 나라의 미래, 나라의 흐름은 예산이고 그걸 아는 사람이 돈도 벌지만 주인 노릇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머슴이라고 이제 일을 맡긴 관료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가까운 재벌들이 또 이제 같이 공생하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게 보면 왜 최순실일까? 이게 아바타다 뭐다 하는데 뭐 둘을 한 공동체라고 보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 부서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들이 기관으로 가고 그것들이 이제 그들이 관련된 업체로 가서 돈이 순환하는 구조죠. 이게 경제 공동체라고 합니다. 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고영태라고 하는 사람은 잘 이렇게 이런 큰 그림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래서 최순실과 멀어진 것도 있죠. 실제로 차은택과 이제 이런 사람들이 김종 이 사람들 핵심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고영태는 이제 예산 이런 거 잘 모르니까 당연히 큰 도둑질을 하려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차은택과 김종은 이제 그 전문가들이니까 왜 대통령 연설문을 최순실이 고치고 있을까? 고영태 입장에서는 참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지만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닌지 아는 거죠. 대통령이 연설을 하면 그냥 하나만 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연설의 내용이 곧 법이고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산서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정부 예산서 이렇게 VIP께서 이렇게 지시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순실을 처음에 모르고 그 예산서가 아까 8,000개라고 했는데 그걸 설명하는 설명서, 예산 설명서가 15만 페이지예요. 그거를 저희는 5년치를 한글 파일로 갖고 있죠. 그래서 그 15만 페이지 어떻게 다 보관할 수가 없잖아요. 보통 한 150권 막 이렇게 되거든요. 200권.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일로 DB화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그렇게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업무를 지금 4년째 위탁받고 있어요. 불행한 일이죠. 집권정당까지 됐는데도 이분들이 스스로 예산을 심의하고 그리고 기재부랑 어떻게 보면 협상을 할 능력이 못 되는 거예요. 저희가 기재부랑 협상합니다. 내일도 저는 오전 11시에 예산실장과 저희 윤우덕 의원이 예결위 간사인데 제가 윤우덕 의원과 함께 제가 대리해서 만나서 협상을 해요. 그러니까 관료들이 볼 때 얼마나 그 국회를 우습게 보겠습니까? 아무것도 이제 못하는 게 저는 이제 시민사회 관리라고 자임하니까. 예. 네. 거기에 일단 예산 전문가가 없고요. 제가 이제 그 재무행정 전공인데요. 이 예산을 다루는 학문은 재정학과 재무행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재정학을 하시는 분들은 조세 쪽을 하시지 지출은 몰라요. 지출을 하는 거는 이제 재무행정 전문가인데 여기에 학위를 가진 사람, 뭐 꼭 학위를 가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100명인데 그중에 절반은 공무원 출신이고 나머지 절반이 이제 저를 포함한 사람들인데 아무래도 또 이분들이 프로젝트를 정부로 많이 수주를 받기 때문에 또 많이 포획돼 있죠. 그런데 이제 재정학만 해도 한 3,000명 되고 막 이러는데 이제 그런 이제 현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안에도 예결위 전문위원이 딱 한 명 있어요. 이분이 한 명이 뭘 하겠어요. 그냥 오는 자료 뭐 이렇게 접수하다 보면 끝나는 거가 되죠. 그래서 저희는 6명이니까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이 있는데요. 그때 저희는 최순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데이터베이스화 시켜놨는데 패턴이 잡히는 거죠. 이상한 패턴이 있어요. VIP가 급증하는 거죠. VIP라는 단어의 그 출연이. 그래서 딱 검색해 보니까 546번이 이제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디 갔나 봤더니 산업부하고 국토부가 많은 거는 원래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이한 것은 문화부와 미래부가 많은 거예요. 이건 좀 뜬금없는 약간 그런 겁니다. 이 박근혜 정부만 있는 이상한 이제 분위기인데요. 문화부가 왜 많을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차에 그때 이제 최순실 뉴스가 좀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10월 23일이었나? 그때 저희가 월요일 날 최순실 예산이 900억 있다 처음 찾아가지고 발표를 하고 월요일 발표하고 수요일 날 TV조선이 최순실이 예산서를 작성한 거
이거를 보도를 하고 그 주 토요일 날 첫 번째 촛불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때 2만 명 모였는데요. 지금은 뭐 한 10만 안 모이면 막 사람들이 망했다, 뭐 이제 사람들 분위기 가라앉았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당시만 해도 2만 명도 엄청나게 큰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때문에 집회가 일어난 건 아니겠지만 저희가 조금 거기에 이제 한 100명은 저희 때문에 모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이렇게 하고 싸움이 시작됐는데요. 보시면 그렇게 국방을 중요하게 할 것 같아서 3건이에요. 그러니까 국방에 대해서 언급을 3번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여성인 대통령인데 여가부 2번이에요. 통일도 3번, 법무부 0번, 고용부 5. 그러니까 이걸 보면 대통령 플러스 최순실이 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나오는 거죠. 사람은 중요하게 여기는 곳에 말도 하고 돈도 씁니다. 그렇죠? 절대로 마음 없는 곳에 돈 쓰지 않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에 엄청난 돈을 쓰지만 책도 안 사잖아요. 돈 쓰는 액수를 보면 그 사람이 뭘 중요하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수유리에 삼각산 재미난 공동체 쪽에 사는데 저희 빌라 66가구가 있는데 한 10가구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스터디 모임을 해요. 근데 그렇게 다른 분들이 책을 안 사요. 책 빌려달라고. 그렇게 놀러도 잘 가고 그러십니다. 그나마 좀 깨인 분들인데도 그 책 한 권 10,000원이 아까워서 막 술 먹고 밥 먹을 때는 막 10만 원, 20만 원 아깝지 않게 쓰면서 그리고 제가 막 맨날 구박을 주고 있는데 여하튼 이 대통령이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퍼즐이 맞춰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 12년 대통령 선거할 때 제가 한 일이 이제 문재인 후보의 재원 마련 대책을 맡은 게 제 임무였어요. 이번에서도 제가 재원 마련 대책은 제가 만든 거예요. 사람들 그 말도 안 된다, 거짓말이다 하지만 거기에 공개하지 않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없애고 이런 계획까지 500쪽이 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실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계획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도 많이 발전한 거예요. 10년 전에 저도 뭐 그 정도 못했죠. 근데 여하튼 그런데 그때 12년 대선을 할 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사람들이 순진했어요. 딱 문재인 캠프에 50명의 정책 자문단이 있었는데 그 개표하면서 지는 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안 된 건 뭐 어쩔 수 아쉽지만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도 약속을 잘 지킬 거야. 그래서 저것만 지켜도 그래도 한 반걸음은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권력욕도 없고 굉장히 착한 교수님들 보면서 이게 뭐지?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결국 그 약속, 제일 큰 약속이 147조의 복지 공약. 그거 못 지켰죠. 127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어요. 숫자로 한 약속이. 하나가 문화예산 2%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뜬금없었죠. 저는 그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6년 전, 5년 전 그때 저희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제 과외를 한번 했어요. 4시간 동안 제가 강의를 했는데 한 번씩 저를 불러요. 그래서 이번에도 5명 후보 중에 한 후보만 저를 부르지 않아서 4 후보한테 과외를 했습니다. 4시간씩. 돈을 받고 하죠. 제가 자몽 살 수는 없잖아요. 반드시 돈을 받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큰 돈을 받고 하는데 그거 한 번 받으면 우리 연구원 한 달 월급이 돼요. 근데 그때 보면 4시간 동안 한마디의 말도 없고 한 번의 표정의 변화도 없고 눈동자의 변화도 없는 정말 그런 어떤 훈련이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졸기도 하고 이렇게 막 문재인 후보처럼 막 한번 양발 한번 벗었다 신었다도 하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좋게 보는 사람은 이제 우아함으로 보겠죠. 근데 뭔가 기계 같은 느낌이 드는 이제 그런 거였는데 그 주변 사람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막 문재인 후보 주변에서는 막 시끄럽게 떠들고 잡담하고 막 이렇게 별 사람 다 있고 막 짜증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여하튼 그때 두 번째가 문화였는데 문화예산 2%는 전 세계에서 딱 한 번 있었어요. 미테랑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우리 프랑스 문화국가다 그래가지고 2%를 80년대 했었어요. 그거 말고는 특별하게 문화예산이 2% 될 수가 없어요.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고 아니면 프로그램으로 하면 돈 쓸 일이 없잖아요. 뭐 건물 짓거나 이러지 않는 이상. 근데 박 대통령은 했고 마침내 공약을 완수했어요. 그래서 4조 했던 문화 예산이 8조가 됐어요. 그건 대단한 거거든요. 제가 사례를 드리면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입니다. 칠판이 없어서 이제 말로 하면
400조 중에 새로운 예산, 올해 예산이 400조인데 신규 예산이 한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새롭게 편성된 예산. 다들 한 10% 된다고 생각하세요? 1.7%예요. 그 한 7조 8천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는 0.2%였어요. 재작년은 1.1. 그러니까 결국은 99%가 하던 걸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이따가 저 뒤에 또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관료 국가인가를 보여줍니다. 관료들의 특성이 뭡니까? 관료들은 절대 개인적으로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지만 조직이 그 사람들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관료의 특징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귀차니즘과 칸막이에요. 귀차니즘이. 모든 인간은 귀차니즘이 있는데 극대화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뭐 하는 거 싫어해요, 되게. 하던 거 계속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변하지 않아요. 그게 좋게 보면 안정성이지만 시대가 변하는 걸 생각해 보면 시대를 뒤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변화가 없는데 문화예산이 2배가 늘었다는 거는 문화예산에 대한 엄청난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 돈이 어디서 왔을까? 딴 데서 뺏어오면 또 딴 관료들이 난리가 나니까 딴 데서 가져온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토토복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토토복권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복권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복권의 대명사가 뭐예요? 복권하면 또 로또 복권이죠? 그런데 작년도에 드디어 토토복권이 로또를 앞섰어요. 토토가 로또보다 더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작년에. 그 왜 그렇게 됐을까? 4년 전에는 로또의 4분의 1도 안 됐어요. 그게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넘쳐났어요. 넘쳐나게 된 거예요. 몇 조가 생긴 거예요. 그 토토로. 토토 해보신 분 계세요? 에이, 또 이러면 또 어딜 가도 했다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로 안 했거나 아니면 뭔가 했다고는 욕먹을 것 같으니까 이제 그런 건데 이게 토토가 중독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로또는 번호를 찍어야 되니까 이건 그냥 상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무슨 이상 로또로 장사해 먹는 사람도 있지만 결국 그냥 출력해서 그냥 가져가잖아요. 근데 토토는 경기를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맞출 것 같아. 이게 중독성을 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토토가 뭘 보면서 토토 맞히는지 아세요? 안 해보셨다니까. 심지어 프리미어리그, LPGA, NBA 이런 거 보면서 해요. 왜 심야에 저렇게 많은 외국 스포츠 중계를 할까? 그렇게 외국 스포츠에 매니아들이 많을까? 토토를 하면서 보고 있는 거죠. 제가 문화부 사무관한테 물어봤어요. 이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는가? 그랬더니 확인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게 지금 우리나라 체육계를 망치고 있는데 그 남은 돈 가지고 이렇게 체육진흥공단, 체육회 이렇게 한 거예요. 이 김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체육부 차관을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그 스포츠 산업 박사예요. 1호 박사라고 자임하는데 그래서 이 토토를 연구한 거예요. 토토 중독자들의 행태는 어떤지 뭐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토토가 많이 팔릴 수 있을까를 연구를 해놓은 거지. 차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차원이 다른 그래서 1조밖에 안 팔리던 이 토토가 지금 5조가 넘어서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전입금을 예를 들면 발매소를 원래는 3,000개 늘리려고 했는데 기재부가 너무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2,000개만 늘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2년에 5천억이었던 토토 경륜 경정 전입금이 1조가 쫙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스포츠 산업 뭐 등등등 해서 돈이 가고 그 돈이 WK나 비덱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특검에서 저희를 불러가지고 이 책을 보고 불러서 저희한테 같이 작업을 하자고 해서 갔어요. 근데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특검이 한 70명이 넘었는데 그들이 모두 열심히 한 건 아닙니다. 모두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아주 정말 나쁜 놈들도 많았어요. 지도부, 박영수 특검이나 이런 몇 명만 열심히 하고 밑에 파견된 검사들이나 그냥 임시로 와 있는 사람들은 게임하고 있고 막 그냥 웃긴 놈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도와주려고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르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 박영수 특검의 윤석열 검사한테 이러는 것도 한두 번이지 결국은 저희도 어쩔 수 없구나. 저들은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태 그들 몇 명은 막 밤을 새서 뭐 거의 과로사 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한 거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사람 기억을 잘 못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숫자는 기억을 잘하는데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할 사람이 못 되는데요. 불러서 갔는데 보니까 특검이 박영수 특검이 예전에 제가 알던 분이더라고요. 두 번이나 막걸리 마시고 제가 막 쓰러지고 막 그랬었는데 저는 그래도 기억을 못하고 그분은 저를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원래 이 민변이나 이런 데 활동하지도 않는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대신에 그냥 건전 보수예요. 그래가지고 중수부장을 끝으로 검찰을 그만두었을 때 세빛둥둥섬 이런 걸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놈들이 처벌을 안 받느냐. 그래가지고 저 변호사 협회에다가 예산 낭비 무슨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막 활동하고 하면서 저를 불러서 공부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안 됐지만 하여튼 노력을 했어요. 그런 건전한 분노를 갖고 있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최순실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좋은 명예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시간이 짧아서 일을 못한 거죠. 차라리 그런 분을 법무부 장관 시키고 그래서 훨씬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저희 과정들이었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파내지 못한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 보시면 가장 예산을 어떻게 보면 사적으로 사취하기 좋은 이익 집단이 가져가기 좋은 구조가 뭐냐면 산하기관으로 돈을 줬다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놀라운 게 이 해외문화 홍보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예산이 1년에 5천억이에요. 문화부에. 저희가 그 국회의원들을 동원해가지고 결산 자료를 내놔라. 그랬더니 한 일주일을 버팅기다 한다는 소리가 저희가 한 번도 해외문화홍보원의 결산 자료를 모은 적이 없습니다. 5천억 보내고 그냥 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출연기간도 똑같은데요. 출연기간 주면 5천억 줬음 끝. 그 다음에 어떻게 썼는지를 알려면 다시 감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 보조금을 주면 보조금 정산을 하고 막 카드로 다 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보조금으로 안 주려고 해요, 이제는. 예산을 이렇게 좀 가져가는 걸 잘 아는 사람들은 보조금은 그냥 합법적인 그리고 그냥 어쩔 수 없는 이럴 때는 하는 거고 대부분 출연 기간을 만들어서 구조적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좋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 400조 중에 출연금만 60조예요. 그거는 증빙이 없는 거죠. 그 기간 안에서만 하는 거죠. 그리고 허수아비 같은 회계사들한테 자체 회계 감사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순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뭐냐면 삼각구도예요. 차은택을 시켜서 저희 차은택의 외삼촌이 청와대 들어가서 교육문화 수석을 하고 청와대 체크를 하고 그리고 자기 스승인 김종덕을 장관에 앉히고 자기 친구인 송성각을 콘텐츠진흥원장에 앉혀서 돈이 가면 콘텐츠진흥원 산하기관이니까 거기서 또 쓰여지는 거예요. 제가 특검을 동원해서 그 쓰여진 내역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완전히 5천억 준 돈을 섞어버려가지고 원래 예산이 편성된 거하고 전혀 다르게 예산을 쓰고 있는데 어떻게 확인할 길이 없는 시간이 필요한. 그래서 정말 회의를 많이 거치고 예산을 섞어버리면 저희 같은 사람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일일이 그걸 또 뜯어서 다시 또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잘하는 거죠. 차은택이. 원래 저 양반이 원래는 그렇게 문제가 있던 사람은 아니었다는데 어떤 사람의 인생이란 게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예술가였다는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 아니면 무슨 욕구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 이 과정도 있었고 그 또 하나는 재벌들이 삥을 뜯겼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죠. 무슨 노동법을 뭐 하고 뭐 이런 식의 이득도 있었는데 실제로 돈으로도 이득이 있었던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스포츠산업진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어떤 건물이든 어떤 공공 재산을 임대를 할 경우에 공유재산법에 보면 자산의 1%를 이상을 반드시 임대료를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간도 제조업이면 20년까지 임대해 줄 수 있고 서비스업이면 3년밖에 임대해 주지 못합니다. 그거를 5년으로 늘렸다가
25년으로 늘리고 갱신 가능하게 했어요. 특별법 우선의 법칙 때문에 그렇게 한 다음에 마침내 작년 9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50년씩 갱신하게 하라. 100년을 쓸 수 있게 한 거죠. 그러니까 MB와 이 최순실은 이 방식이 너무 달라요. MB는 한 탕으로 그냥 딱 터는 건데 최순실은 지속 가능하게 가져가는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 이게 소유가 어디야 이것만 보는데 저 가질 필요 없어요. 사용권은 50년, 100년 가지면 되는 거지. 중국이 다 자기 거 아니잖아요. 법상으로는 다 50년 임대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그게 국가 땅이라고 생각 안 하지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그 뭐의 혜택이 있냐면 경기장들 있잖아요. 구장들 사용하는 그 아마추어든 프로든 그것도 똑같이 적용받는 거예요. 그럼 프로 구단들이 얼마나 이득을 봅니까? 그래서 일단 사용 기한을 많이 연장해 준 데다가 그 다음에 임대료를 0.1%만 받게 해준 거예요. 그것도 연고 구단이면 면제해 주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수리를 그 구단들 수리하는 건 지자체가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 아까 토토 나왔잖아요. 토토복권에서 거의 4천억 원 정도가 프로 구단들한테 지원됩니다. 우리나라 프로 구단은 야구 빼놓고는 프로 구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산 뜯어먹고 사는 프로 팀들이거든요. 그것도 다 액수가 늘었으니까 4배가 늘었으니까 가는 거죠. 이렇게 혜택을 받았으니 그것만 해도 저는 오히려 겨우 아직 미르재단에 낸 게 200억밖에 안 되거든요. 짠돌이들이죠. 좀 받은 거에 한 반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순실한테? 제가 볼 때 받은 거에 극히 일부를 내놓고 막 삥 뜯겼다고 얘기하면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죠. 최순실이 불쌍해요. 아무튼 그렇게 지금 됐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최순실, 우리 예산의 최순실은 뭘까? 최순실이 왜 문제가 됩니까? 왜 국정농단이에요? 공무원들 다 뜯어가는데 일단 합법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결정해도 문제가 많은데 일단은 합법적이긴 하잖아요. 이제 내용이 문제인 거지. 근데 저건 아예 방식조차도 합법적이지 않다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사익을 추구한 거는 수사를 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증언에 의해서 한 게 대부분이에요. 그것도 충분히 증언만으로도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고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저희 와서 2번 저희 연구소에 와가지고 그 목록 가져가서 증거를 제출했고 헌재에서도 그걸 인정을 했어요. 증거 목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왕이면 저는 더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과 이런 게 너무 없더라. 특히나 수사권을 가지지도 못했던 거고 그리고 특검에서 안타까웠던 게 사건이 한 2-3달만 늦게 터졌어도 얘네가 돈을 본격적으로 가져가고 그러면 증거가 많았을 텐데 너무 일찍 터진 거야. 그랬던 가장 큰 이유는 정윤회 때문이에요. 정윤회 사건 때문에 이들이 이 시스템을 세팅하는 게 2015년도야 돼서야 세팅을 한 거예요. 정윤회 사건 때 한번 엉그러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윤회 사건이 왜 터졌는지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들 노력이 있었겠죠. 그런 게 다 헛노력이 아닌 거죠, 사실. 아마 그게 몇십 조의 어떤 예방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예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맹자에 저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네, 확인해 봤어요. 있다고 하길래. 고조선에서는 세금을 5%밖에 안 내고 큰 건물이나 토건 사업을 하지 않아서 오래 지속됐다. 고조선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예? 조선이죠.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어요.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고조선인 거예요. 고구려는 그냥 고구려인데 그리고 참고로 한번 자금성하고 경복궁하고 몇 배 차이 날까요? 막 100배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사람들이 어떤 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건 대부분 남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 살아오면서 생각한 거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막 자료까지 들이대도 안 믿더라고요. 60%예요. 6대 10. 그러니까 2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갔다 온 사람들도 그럴 리가 없다. 막 20배는 차이 날 거다. 막 하고 이러는데 저도 가보고 다 했는데 이제 높이가 높고 건물이 많아서 그래요. 경복궁에도 200개 건물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게 한 20개밖에 없기 때문에 왜소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떤 사실을 받아들일 때 한 번씩 의심을 해보고 팩트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대더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 당시에도 이미 맹자 이런 사람도 이 조선 존재를 알고 뭐 서로 간에 지식인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좀 이렇게 우리는 그걸 또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문화자가 될 만한 큰 것도 안 지었느냐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이 살고 오랫동안 유지된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밑빠진 독상 했던 건데요. 이게 굴렁쇠 모양이에요. 이 굴렁쇠를 몹시 좋아하시던 어떤 분이 저거를 이제 상암동 경기장이에요, 여기가. 상암동 경기장 옆에 천년의 문이라는 거, 그리고 이 바닷가 쪽에 250m짜리 분수대가 있어요. 분수대 여러분이 한 번씩 보셨죠, 지나가다가. 250m짜리 있습니다. 그게 3종 세트였어요, 원래. 그런데 저 천년의 문만 지금 없어요. 밑빠진 독상을 줄 때 네 번째가 다섯 번째, 네 번째구나. 네 번째 저걸 상을 줬어요. 뭐냐면 예산 사업을 결정할 때 보면 꼭 차라리 이게 공공성이 있습니다 하면 끝나면 되는데 꼭 이게 돈도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이게 250m의 높이가 비행기가 저 안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저거를 건설하는 사람 너무 자랑스럽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저 안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보려고 350만 명이 올 거라는 거예요, 관광객이. 저 당시 관광객 650만이었습니다. 지금 1200만인데.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경제성이 없다는 건 저희가 주장을 하고 문화단체들이 저거 문화적 가치도 없다. 지금 선진국 중에 누구도 큰 건물 짓지 않잖아요. 후진국들이 큰 건물 짓습니다. 아부다비나 뭐 이런 데 이제 중국 이런 나라나 짓죠. 그래서 밑빠진 독상을 주고 싸움을 했어요. 나중에도 계신 분들이 혹시 예산감시 운동을 하게 되면 예산감시 운동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데 가장 큰 거는 지속 반복성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번, 예를 들면 제가 밑빠진 독상을 36가지를 체감본으로 내갖고 발표했잖아요. 그럼 아무 소용없어요. 매달 냈기 때문에 싸움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걸 이기기 위해서 매주 하나씩 언론에 보도되게 이벤트를 만들었죠. 뭐 여러 가지 새로운 팩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4개월을 공격을 해서 그럼 그쯤 되면 저게 원래 뭐였냐면 500억 예산이었는데 정부가 200억을 대주면 우리가 300억을 국민모금으로 해서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7억을 모았더라고. 7억을. 그래서 그 공격을 했는데 그쯤 되면 그만둬야 되는데 당시 김한길 문화부 장관이 혼자 결정을 못하고 김대중 대통령한테 가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중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그 권력 구조가 이어모 교수인데요. 문학의 거대한 권력자인데 저희가 이거 성명서를 발표를 하는데 전문가 100명을 모아서 그중에 50명이 건축사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성명서 발표한 다음날 빼달라고 막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쪽 업계에서 경고가 온 거죠. 너희도 죽고 잡냐. 저는 그때 S모델 건축학과가 H모델 건축학과보다 힘이 약하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요. 아, 이게 권력은 성적순이 아니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됐는데 아무튼 이 한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안에 권력 구조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앞으로 예산 이거 하면 재밌는 게 회계가 아니라 정치예요, 이게. 그래서 이 한 건에 얽혀서 있는 사람들, 먹고 사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 구조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중단시킨 다음에 서류를 반납받아 보니 1,500억을 처음부터 예상해 놓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 정부 돈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 저는 아무튼 그들이 기생계층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이제 이 예산 감시 운동으로 시작했다가 이 무상급식 같은 좋은 예산을 제한하는 것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주민참여 예산 이런 걸로 가고 최근에는 구조개혁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누구도 하지 않는 문재인 후보는 조금 했고, 근데 거의 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한 게 이제 박원순 시장 선거운동을 했어요. 제 주례 선생님이었습니다.
칠 년 전에 제가 결혼식을 할 때 주례를 봤는데 박 시장님은 좀 주례를 좀 특이하게 볼 것 같죠? 맞아요. 특이하게 봤어요. 그래서 신랑 한 달 전에 신랑 신부의 그 매니페스토를 제출해라. 그래서 본인과 상대편 지방과 사회에 대한 공약을 제출을 하게 해서 그걸 분석 평가하는 주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약은 너무 과소하다. 이 공약은 너무 허황되다. 뭐 이런 걸 평가. 이제 그걸 1시간 동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객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분위기지 하면서 그런데 그로부터 한 몇 달 후에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사실은 저 때문에 줄을 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제 와이프 때문에 줄을 섰더라고요. 제 와이프가 저기 강북부에서 시민단체 대표를 한 10몇 년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매니페스토에는 제 와이프를 구청장을 꼭 시키겠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 3년 전에 갑자기 어디 아파가지고 이제 그걸 포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구청장이 저를 아직도 미워해요. 경쟁자로 생각하고. 그리고 혹시나 제가 나갈 거야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하튼 그래서 다른 구청장들하고는 다 친한데 이상하게 우리 구청장하고는 밥도 한번 먹은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성공 사례를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서울시의 채무 7조 감축, 공주도 8만 원, 복지 예산을 4조 7조로 늘리는 것. 이거를 박원순 시장 인수위원 50명 중에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조금 참여해서 했죠. 뭐 제가 했다고 하면 너무 허황된 얘기니까 외부에선 저만 들어가서 이제 한 거예요. 했는데 처음엔 막 멱살 붙잡고 싸우고 별일이 다 있다가 겨우 이제 하여튼 3년 안에 저걸 완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돈을 가져올 게 있었던 거죠. 이제 그 거기에는 이제 너무 큰 사업들 중단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서초구는 새누리당이잖아요. 저는 당과 상관없이 사람들을 부르면 갑니다. 그래서 온희룡 지사도 친하고 양금일 지사도 친한데 서초구청장이 취임하기 전에 당선되고 나서 저를 오라고 해가지고 7번 과외를 받았어요. 3시간씩. 그때 양천구청장님도 한 번 했습니다. 양천구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서초구는 7번 과외를 한 다음에 자기가 공약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000억이 필요한데 예산이 얼마나 가능하냐 할 때 예산과장이 저희 재량 예산 100억밖에 없습니다. 제가 850억 가능하다. 그래서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제가 2015년 예산을 편성하는 전권을 위임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해가지고 2주 동안 예산 조정회의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저랑 예산과장, 예산팀장이 앉고 구청장이 가운데 앉아있고 상대편에 35개 과가 한 과씩 돌아가면서 사업을 하나하나 심의를 하는 거죠. 비공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850억을 전 제출을 했고 근데 이제 정치적 고려가 있어야 되니까 415억을 깎았어요. 그래서 그게 행자부로부터 재정개혁의 모범 사례로 예산이 5천억밖에 안 되는데 거의 10% 가깝게를 깎은 거죠. 예산과장은 100억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하던 걸 절대로 포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그리고 새로 늘어나는 예산 중에서도 기존 예산의 증가분을 다 또 빼고 그러니까 100억밖에 없는 거죠. 1년에 예산이 500억씩 증가하는데 그리고 제가 기존 사업 중에서도 법적 의무적 경비 사업이라 할지라도 줄일 부분이 있고 보조금 사업도 이쪽이 주도하는 것도 줄일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해갖고 줄이고 단가까지 계산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가로등 보안등이 서초구에 24,000개가 있어요. 예산서에 곱하기 0.25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등 보안등 수명이 이렇게 짧을까? 4년마다 전부 교체한다는 거거든요. 4년마다. 의구심을 갖고 이제 여러 개 중에 하나 사례 이제 해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심의를 하면서 아니 왜 이렇게 가로등 교체를 많이 합니까? 그랬더니 그 담당 과장이 수명이 4년밖에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라장터에서 또 10년이고 옆에 강남구도 12년마다 교체한다. 25개구를 다 조사했다. 평균 9.5년이다. 왜 서초구만 이렇게 짧으냐? 그랬더니 잠깐 5초간 침묵이 흐른 후에 민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서초구민들은 멀쩡히도 갈아달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허허허. 그래서 그분들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힌 민원 접수장 갖고 오시라고. 없죠. 제가 모르고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16년째 한 업체한테 이 가로등 보안 등 관리 위탁을 맡겨서 매년 연간 단가로 해가지고 3% 5%씩 올려주면서 단가 계산하지 않고 지금 16년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거다. 나는 이 60억이나 되는 예산을 20억으로 깎아도 된다고 본다. 그리고 이 업체와 이 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20초 동안 거의 100명쯤 앉아 있었는데요. 침묵이 정말 숨소리 하나 들려고 침묵이 흐르는데 구청장이 자 그럼 반만 깎읍시다. 다음 이제 넘어갔어요. 이제 구청장한테 이건 수사를 의뢰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16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쳐 있겠어요. 그 구청장이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 뭐 당연히 바보거나 비리거나 둘 중에 하나죠. 공무원들이 바보거나 비리거나.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하다못해 빗물 펌프장 전기요금까지도 시간당 계산해가지고 빅데이터랑 왜 틀리느냐 그래서 거기서 5억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850억을 한 거예요. 가능하다. 그리고 제 돈이 부족하다는 말은 누구나 하는 얘기죠. 내 월급 많아. 너무 많아서 걱정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모든 사람 월급이 적어요. 그렇죠? 아마 불로소득 가진 사람도 그럴걸요? 돈이 뭐 다 예전 같지 않아. 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 청와대에 예산을 담당하는 비서가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거는 기재부가 할 몫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막 계속 강조도 하고 뭐 해가지고 재정기획관이라는 자리를 생겼어요. 그래서 재정부에서, 기재부에서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를 감시하는 비서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저는 한 번도 청탁을 누구한테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20명 국회의원의 추천서를 가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2명의 청와대 수석이 저를 지지했지만 결국 기재부의 격렬한 반발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면 내가 비서관을 안 시켜도 좋으니 직급에 상관없이 들어가서 내가 모니터 역할을 하겠다 했는데도 안 받아줘요. 아무튼 무산됐는데 그래서 지금은 재정기획관이 있다는 소리도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존재감이 없으니까. 기재부에 통제 가능한 사람이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넘어야 될 산이 나가는 것 같아요. 자, 이 예산 나라의 국정운영 국가비를 판독할 수 있다. 돈을 어디다 쓰는가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거든요.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게 뭐냐면 팩트를 일단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가치 판단을 따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팩트가 달라요. 예를 들면 저출산 예산을 100조를 썼는데 성과가 없다 막 이런 기사 많잖아요. 그래서 100조 쓴 거 맞아요. 근데 그러면 그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썼는지 뭐 이런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OECD 평균의 저출산 예산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저기 프랑스나 독일 이런 나라들은 GDP의 4.5에서 5%를 써요. 우리가 1600조잖아요. 우리 GDP의 5%를 쓰면 80조를 써야 돼, 1년에. 근데 우리 1년에 겨우 12조 쓰고 막 이러면서, 왜냐면, 아니, 그 돈이 아까운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팩트를 왜곡하면 안 되지. 뭐, 엄청 많이 쓴 것처럼. 적게 썼지만 이것도 많다고 생각한다. 솔직한 얘기를 하면 되지. 그거를 매우 많이 썼기 때문에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쪽도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 전인가요?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국회에서 예결위를 하는데 막 자고 있는데 저는 9시면 자거든요. 오늘 같은 정말 저녁 강의를 잡지 않는데 김상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데요. 9시에 자고 3시에 일어나서 저희 하루가 시작되는데 9시에 누워있는데 막 10시에 막 전화가 온 거예요. 윤은덕 의원이 간사인데 자기 지금 예결위 하고 있는데 미쳐버리겠다. 한 3번인가 없길 할 수 없이 받았는데 뭐냐면 법인세를 올린 나라가 하나도 없다고 계속 주장을 야당원들이 하고 기재부 장관이 예 하고 계속 동조하는 듯이 가고 있는데 얘가 이걸 미치겠다. 진짜냐? 그래갖고 제가 얼른 연구원들을 막 연락하고 해가지고 6개 나라가 올린 거 몇 % 해가지고 이제 문자를 보내주고 그거 가지고 이제 윤호동 의원이 반격을 하고 뭐 약간의 반격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런 게 모르는 거죠. 여당, 민주당 의원들도 정의당 의원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리고 왠지 공공부문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래요. 말 나온 김에 여러분 서울시 지하철이 적자일까요, 흑자일까요? 누가 적자라고 하던가요?
신문에.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남들이. 제가 서울시 인수위원도 하고, 제가 작년에 서울시 결산검사위원도 했거든요. 서울시 생기고 최초의 회계사 세무사가 아닌 결산검사위원이에요, 제가. 그 의장이 조례까지 바꿔가지고 제가 결산검사위원 하게 했는데, 500페이지짜리 제가 결산검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의장의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근데 적자 거짓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노인들이 무임승차를 해가지고 적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노인들이 전차를 안 타고 바깥에 있으면 흑자로 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요금 조금 절약되겠지. 조금 문턱이 좀 덜 닿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지 않나요? 그럼 그게 원인이 아닌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회계상 적자예요. 적자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빚이 들거나, 그렇죠? 적자를 메꾸려고. 아니면 딴 데 돈이 와야 되죠. 서울시 한 푼도 준 적 없어요, 지금까지. 또 하나는 비용을 줄여야죠, 지출을. 인건비 평균 7천만 원이에요, 지금 서울 지하철 공사 직원들 인건비가. 아니에요. 회계상 적자인데 그것도 30년 감가상각비를 정한 거예요. 그러면 30년마다 지하철을 새로 건설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하철 벌써 40몇 년 됐잖아요. 1호선은. 그리고 지하철 다 100년 넘게 씁니다. 지금 뉴욕 지하철 120년째 지금 계속 수리하면서 가는 거예요. 서울 지하철도 계속 수리하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수리하는 비용이 감가상각비인 거죠, 사실은. 그거를 수리하는 비용을 포함하고도 1년에 한 1,000억이 넘게 남아요. 근데 왜 그러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끌어내기 위해서 처음에 한 말이었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공무원들조차도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적자 아니에요? 노조도 왜 그러냐면, 이제 돈을 더 끌어와야 자기들 또 월급도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99%는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몇 가지 그게 있는데, 예를 들어 임대주택 있잖아요. 임대주택도 흑자예요. 지금 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다 적자로 알고 계시잖아요. 임대주택으로 9천억이 1년에 수입이 들어오는데 감가상각비를 2,500억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50년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면 50년 후에는 그러면 그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짓느냐. 그때는 땅값이 안 들 거 아니에요. 이미 사놨으니까. 그렇죠? 감가상각비는 전체 자산의 50분의 1. 뿐만 아니라 땅값이 올라가잖아. 이런 거 절대 계산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LH도 돈을 지원받을 생각에. 그리고 뭔가 사업이 실패하면 핑계를 임대주택 때문에 적자가 나서 그렇습니다. 얘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도 적자라고 하죠. 흑자예요. 내가 혁신론을 5년을 하면서 흑자예요. 서울 고건시장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흑자를 바꿔놨어요. 세지 않게. 누수율이 50%였는데 고건시장이 5%로 줄여놨어요. 그래서 지금 상수도는, 그런데 돈을 쓰고 싶으니까 말도 안 되는 페트병에다 물 담아서 그 500억이에요, 그것만. 막 무료로 나눠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제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은 건, 첫 번째, 공공 부분은 흑자를 두려워한다요. 두려워하죠. 왜냐하면 흑자면, 너네 돈 남는구나. 예산 뺐고, 조직도 줄일까봐. 흑자를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공공이나 민간이나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는 건건마다 다르다. 하기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 특별히 효율적이나 낭비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공공은 항상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민간은 어찌됐든 그 돈을 나쁜 짓에 쓰긴 하지만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밤에 잠이 안 오겠습니까? 복장 터진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번에도 민주당 예결위원들을 제가 5번을 3시간씩 공부를 했거든요. 주마다 한 번씩.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존중해 주다가 나중에는 거의 기초위원 보듯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를 해요. 그것도 모르시면서 막 이렇게 구박을 주고 막 이제. 그런데 달라진 거는 이번 국회의원들은 조금 공부를 하려는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절대로 제가 오라고 오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민주당 15명 의원들이 계속 5주 연속 출석 다 하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자, 하여튼 예산을 알아야 그래서 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아는 거 힘이에요. 근데 또 하나 뭐냐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너무나도 재정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 그러니까 좌파, 우파,
진보와 보수 이거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기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정의당도 우리가 유럽에 가면 보수 정당이죠. 재정만 보면. 왜 그러냐면 정의당 수장하는 게 조세 부담률 29%밖에 안 되고 그러는데 극우 정당이에요. 유럽에 가면. 유럽은 예를 들어 스웨덴 같은 나라는 진보 3인당이 65% 부담을 주장하고 보수 정당이 55% 부담이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25를 부담하면서 그보다 조금만 더 하면 진보라고 하고 막 얘기하면 이게 제가 열통이 터집니다.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무상급식 논쟁이 일어났을 때 김상곤 교육감하고 김문수 시장 막 싸웠잖아요. 근데 그냥 코미디였어요. 왜냐면 김상곤 교육감은 처음에 4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하겠다. 김문수 지사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어떻게 재벌 아들들한테도 밥을 공짜로 주냐 그래가지고 우리는 취약적 먼저 주고 하겠다 해서 군적을 먼저 주기로 했는데 군이 생각보다 숫자가 많아가지고 400억을 더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면서도 김상곤 교육감은 계속 왜 안 냈느냐 소리 지르고 김문수 지사는 줄 수 없다 소리 지르면서 막 의회에서는 서로 또 여야 의원들이 뭐 난투극도 하고 몸싸움 하고 근데 그걸 바라보는 저는 얼마나 이 코미디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들 그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원들은. 그래서 이분들이 참 앞날이 깜깜하다 이런 생각이. 또 하나는 장애인 단체들인데 장애인 단체 총연맹이라는 곳에서 한 10여 년 전에 저한테 예산을 정말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저기 도곡온천까지 가가지고 9시간 동안 저한테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일단 예산서 보는 법 이렇게 이런 걸 했는데 1인당 예산이 장애인 1인당 예산이 어디가 많을 것 같냐 그랬더니 강원도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지사는 달에 한 번마다 우리 장애인 단체 대표들을 만나 식사를 하고 뭐 장애인 단체 행사는 거의 다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최고일 거라 이런 도지사 어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했더니 13등인 거예요. 16개 지자체 중. 사실 돈이 그 마음을 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린 굉장히 순진해서 착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회계적적.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예산 회계 문서가 아닙니다. 왜 1만 명의 회계사와 2만 명의 세무사가 있는데 왜 예산 전문가가 없을까 그 안에. 그분들이 이거를 회계 문서로 보기 때문에. 결산 검사를 하는데 왜 결산 검사 지적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걸 정책으로 보지 않고 회계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의 함정이 있어요. 왜 변호사들 정치시키면 뭐합니까? 꼭 싸움만 나면 법에 호소하고 막, 검찰에 고발하고 막, 재판에 회부하고 이러잖아요. 정치가 그런 게 아닌데 마찬가지로 예산도 정책인데 이거를 회계 서류를 보니까 회계 서류는 막 갖춰져 있죠.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의 함정입니다. 이런 역사적으로 예산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공부만 하는 프랑스 좌파, 공부만 안 하는 한국 좌파라는 말이 있어요. 딴 건 다 해요. 뭐 단식도 하고 가서 뭐 농성도 하고 막 시위도 저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공부만 안 해. 그 공부 중에서 가장 좀 약간 벽을 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산 쪽이겠죠. 참고로 문서해독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문맹률은 들어봤는데 문서해독률은 못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문서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야. 글자를 안다고 글을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글은 한 몇 시간만 공부하면 읽을 수 있어요. 한글은. 근데 뜻은 모르죠. 그거는 언어의 또 다른 문제죠. 이게 문서해독률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가 창피해가지고 공개를 안 하는 보고서예요. 이게 1단계가 뭐냐면 우리가 무슨 반상의 공고문이나 상품 뒤에 있는 설명서 있잖아요.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38%입니다. 1단계. 2단계 그 정도는 이해하는데 좀 전문 용어나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해요. 2단계 30%. 3단계 조금 이제 한 고딩 수준 좀 전문 용어는 이해하는데 쓰거나 정리하지 못해요. 3단계 30%. 얼마 남죠?
2.4가 남아요. 이게 4단계인데 이 4단계가 이제 쓰고 정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딴 나라는 어떠냐? 노르웨이가 이 4단계가 28%, 핀란드 25, 일본 18, 미국 15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양적으로만 선진국인 것처럼 양적으로만 학력이 높고 뭐 이러는 거죠.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그러려면 책 읽는 권수나 이런 게 거기서 나타나는데 우리 뭐 0.80밖에 안 읽잖아요. 쓰는 거 그 다음인데 읽어야 쓸 거 아니에요. 읽어야. 그래서 예산도 사실은 예산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저는 4단계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건 학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숱하게 많은 경험을 통해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박사학위자 중에 절반이 4단계가 못 되거든요. 여러분들 뭐 교수라고 하는데 왜 말하거나 저 행동은 저렇지?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천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학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차분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관찰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4단계가 될 수 있겠죠. 예산이 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약간 넘을 벽이 약간 있긴 하지만 조금 노력하시면 됩니다. 저도 뿌듯한 게 이번에 강북구에서 저희 제가 한 지금 7년이죠. 제가 원래 강북구에 안 살았는데 와이프 때문에 강북에 살게 됐죠. 와이프는 내 지역을 떠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강북구에 모래내에서 40년 살았는데 할 수 없이 강북구 가가지고 한 번도 거기 멈춰본 적도 없는데 거기에는 다 지나쳐만 갔는데 살게 됐는데 이제 단체나 이 시민들 모아가지고 7년째 예산 분석 보고서를 냈어요. 처음에 한 장 쓰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막 안 할래 얼쩍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마침내 작년에 제가 너무 바빠갖고 나 못하겠다 그랬더니 안 하려면 안 해라 그렇게 했더니 그분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하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를 가져가서 의원들이 그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예산 심의할 때 읽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오히려 내가 없으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헛된 시간이 아니었구나.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한 건 아니었는데 7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굴욕이 생긴 거죠, 사실. 맨날 술만 마시고 회의하는 시간보다 술 마시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물론 그 옆에 저도 아직 술 먹었는데 예산에 대한 입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비자로서 절약적으로 수문장이에요. 뭐냐면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관료들도 예산 소비자예요. 예산 더 많이 따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소수지만 절약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산 부서나 예산 감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수문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쓸 때 써야 되는 거죠. 저는 항상 구조조정을 목 놓아 외치는데요. 구조조정 얘기하면 진보적인 분들이 저 우파 막 그러는데 이 구조조정이란 꼭 필요한 겁니다. 이 구조조정은요, 똑같이 도려내는 게 구조조정이 아니죠. 배는 집어넣고 근육은 나오게 하고 이런 게 구조조정 아니겠습니까? 늘릴 때 늘리고 줄일 때 줄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구조조정 그러면 다 줄이는 거로만 생각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도 사실은 경찰이나 소방 이런 거 늘려야죠. 근데 문제는 줄일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걸 얘기를 안 하니까 지금 이렇게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줄일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대표 중에 농업이죠. 저기 국회를 등지고 오른쪽으로 6번째 건물이 있어요. 잠사회관이라고. 잠사 들어보셨어요?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잠사 뭔지 아시죠? 뇌고치. 뇌고치 하시는 분 여기 주변 보셨어요? 시골에? 제가 대학교 막 들어갈 때만 해도 이 잠사학과들이 있었어요. 농대. 없어요, 지금. 없는데, 2톤 생산한대요, 지금. 그것도 믿을 수 없는데, 2톤. 2,000톤이 아니에요, 2톤. 근데 4,400가구가 농사 짓는 것으로 농림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농림부 공무원한테 한 집당 10마리씩 키웁니까? 2톤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4,400가구가 한다는 거잖아요. 옛날에 한 집이 2톤, 5톤 생산했어요. 제가 10톤 했던 집도 기억이 나요. 좀 집이 크게 하는 집들은. 그 누에꽃이 나중에 번데기가 되잖아요. 번데기가 뭐 몇십 가마가 나오고 이런 집도 있었는데 4,400가구? 거기서 예산이 1년에 300억이 나가고 잠사협회라고 하는 데가 자산이 2조인데 거기서 2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공무원 중에 또 한 150명이 또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을 줄여야 되는 거죠. 그들이 먹고 살려고 뭐 옛날에 누에그라 뭐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랬어요. 누에그라라고 비아그라 흉내내갖고 누에꼬치가 뭐 몸에 좋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실패하죠. 누가 그걸 먹겠어요? 제 노트북에 그런 사례만 한 거의 700건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대통령 선거 한 일주일 전에 민주당에서 연락이 와서 만약에 우리가 집권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장악하고 꼭 감시하고 모니터해야 될 문제 있는 데가 어디냐. 그리고 예산으로 먹고 사는 조직이 몇 개인지 알아봐 달라고 저희가 며칠 밤을 새가지고 17,000개 기관을 만드셨어요. 17,000개가 예산으로 먹고 사는 기관이에요.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이고 공기업 이런 거 빼고. 그러니까 뭐 출연기관 이런 거 빼고. 17,000개. 그게 이제 공무원들은 알고 있어요. 내가 퇴직하고 거기 가서 잠깐 다 알고 있죠. 지자체에 관련된 더 있을 거예요. 강서 보니까 종말 처리장 있죠. 강서 종말 처리장 있죠. 뭐 여기 이쪽 남서 종말 처리 뭐 있어요. 종말 처리장 네 군데가 있는데 제가 잠깐 서울시에 들어가서 저희 공무원을 한 몇 달 했어요. 이게 근데 서울시도 역시 재정 쪽의 공무원들이 저항이 컸죠. 왜냐면 다른 곳에 외부 사람이 와서 뭐 공무원 하는 건 인정하는데 재정 예산 관련한데 누가 들어오는 거가 용납이 안 되죠. 그것도 과장으로. 그래갖고 막 갔는데 저희 거의 절의 고도처럼 저 혼자. 더군다나 바빠가지고 일주일에 사흘만 출근하는 시간제 임기제로 들어가서 있으니 학교 또 이틀 수업해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저에게 심리적 타격을 줬어요. 그분들이. 그래서 제가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안 해요. 그래서 나와버렸는데 그때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이 그 예산 낭비 신고센터 이런 걸 운영을 했는데 누가 제보를 한 거예요. 종말 처리장에 오염을 걸르는 필터 납품하는 업체인데 왜 맨날 한 업체만 되느냐. 이거 예산 낭비 아니냐. 그래갖고 왔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왜 그러지? 비싸게 딴 데보다 훨씬 더 비싼 값을 불렀는데 왜 이 업체한테 서남 환경이라고 하는 이상한 게 뭐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더니 옆에 있던 과장이 쭉 지나가면서 퇴직을 얼마 안 납던 과장이 저 업체가 저기 하수구 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만든 회사인데 원래 한 4년만 봐주기로 했는데 아직도 감사주네? 그래서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감사과장도 했었기 때문에 힌트를 주고 간 거죠, 저한테. 그리고 난 모르는 일인데 그냥 그러네?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일반 업체인데 그게 필터 하나에 1,000만 원이 넘고 1년에 납품을 한 30억, 40억씩 하더라고요. 하수구 공무원들이 의뢰적으로 와서 한 3, 4년 있다 갈 수 있겠다. 그래서 그들이 되는 뭐 제가 조사하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은 좀 알고 지내는 분들 지역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곧 출판할 책이 시장님의 거짓말을 책을 출판을 할 거예요. 여기서 시장은 구청장 이거 다 포함한 개념의 건데 거짓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잘했다고. 그래서 재정적인 것만 봤을 때 정말 잘한 데 못한 데가 어디냐 해서 내려고 하는데 문제는 제가 다음 주 월요일쯤 뭐가 발표가 될 텐데 그게 제가 되면 책을 못 낼 것 같아요. 제가 뭐 좀 선거에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러면 제가 누구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질 게 있어서 아까운 자료를 지금 공천 관련한 뭘 제가 맡게 됐어요. 아무튼 양천구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금 관료가 주의라는 거고요. 1% 신규 예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 실제 재무적 삭감 위에는 0.05예요. 지금 양천구 의회도 예산 거의 삭감 못할 거예요 아마. 근데 국회도 마찬가지. 근데 맨날 여론은 막 시끌벅적 하잖아요. 뭔가 하는 것처럼. 근데 제가 그걸 대리하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얼마나 이 중앙부처 공무원이 노예했냐면 예산이 400조다. 그러면 400조 예산안 제출하면서 서류를 들고 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시는데 피곤해 하실까봐 삭감할 예산을 미리 안에 넣어놨습니다. 4조 원 정도. 그리고 그 4조 원을 삭감하시고 저희가 적어준 부분을 삭감하시면 됩니다. 난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그중에 1조 원은 그래도 국회에서 노력해가지고 빚을 갚았다 하시니까 국채 갚는 거에 쓰시고 3조를 가지고 여당 1조 6천억, 야당 1조 4천억을 잘 의논하셔서 잘 쓰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그걸 나눠주고 있어요. 제 역할 중에 하나 그건데, 근데 그것만 하려고 하면 저희가 뭐하러 그걸 하겠습니까? 저희가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참 하기 싫은 일까지 하면서 하는 이유는 정보를 입수하려는 게 하나 있고, 자료를.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문제되는 예산을 깎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보통 또 저희가 요구하는 3, 4조의 삭감안을 의원들한테 하라고 하는데, 의원들이 대부분 관료들에 굴복해가지고 못해요. 그래도 그나마 0.05라도 하는 건 저희 걸 받아준 그거거든요. 1%가 4조고 4천억 4백억, 한 2천억 정도 삭감하는데 대부분 저희가 삭감해달라고 한 것 중에, 저희가 한 4조 요청한 것 중에 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회계 영원한 숙제가 투자냐 비용이냐는 것처럼 재정 영원한 숙제가 투자냐 비용이냐. 저는 소위 진보적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조차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래 사실은 저희 기업에 쓰면 돈이 남긴 하지, 우리한테 안 와서 그렇지. 하지만 이제 복지라는 데 쓰면 사실은 공공성이 있는 거긴 한데 뭐 좀 소모적인 거긴 해. 뭐 이렇게 아주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 효과를 보면, 예를 들어 보유계 투자하면 16배 투자 회수 효과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걔가 커가지고 세금을 내고 하면 걔한테 들어간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 해외에는 그런, 지금 16배 이것도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이 주장한 거거든요. 2000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해커먼이라고 하는. 근데 그 윤우동원이 깝깝해했던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걸 왜 이쪽 진보 진영의 학자들은 그냥 마치 실황처럼만 얘기하고 숫자나 이런 거 갖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연구도 안 하고. 보수적인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막 숫자를 만들어내고 막 그러는데, 결국은 그 싸움이 이제 길거리에서 싸움이 아니라 숫자와 이제 팩트와 그리고 이제 전문성의 싸움이 됩니다. 그게 대단히 뭐 어렵거나 힘들지 않아요. 저같이 이렇게 평범한 시민단체 상근자도 이렇게 바뀌잖아요. 오래 하다 보면. 모든 게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3년이면 풍어를 읊잖아요. 소단깨도. 그러니까 20년을 제가, 개도 아니고 사람인데 20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예산실장과 이제 맞짱을 뜨게 되는 거죠, 이제. 뭐 제가 모르는 걸 그가 알 수 있지만 그가 모르는 걸 내가 알 수 있고 서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복지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비용이 투자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기초수급자한테 주는 돈도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범죄 예방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하면. 그래서 보시면 이 관료들은,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여하튼 지역의 경제 성장률을 GRDP로 이제 보고 있는데, 사실 돈이 안에서 도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양천구 같이 서울의 한 구에서는 조금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다는 걸 알아두고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뭐 하자고 하면, 복지하자고 하면, 아 좋은데 우리가 아직 형편이 안 돼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나중에 쓸 돈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두 가지인데, 형편이 안 된다. 정말일까? 이게 지금 뭐냐면 25시 클럽이라는 거예요. 2만 불이 넘으면서 5천만이 넘는 나라. 전 세계 7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1987년에 됐고요. 88년에 미국, 90년에 프랑스, 90년에 이탈리아, 91년에 독일, 영국이 96년이에요. 한국이 2012년에 됐어요. 사실은 한 2006년쯤 됐죠, 우리가. 네, 거의 2만 불 거의 되는데 갑자기 금융위기가 확 내려간 거죠. 이게 이제 G7이라고 하잖아요. G7 7개 나라 중에 캐나다가 5천만이 안 돼가지고 빠지고 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제에서는 G7인 거예요. 중국이 저기 들어오려면 원하면 되죠. 중국이 저기 들어오면요, 아마 세계 GDP의 절반을 차지할 거예요. 인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 우리 양쪽으로는 선진국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군인들하고 똑같아요. 막 국군에 날 때는 세계 최강의 군대라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마치 북한이 우리를 금방 점령할 것처럼 얘기하면서 국방부 따내려고 하는 건 똑같은 거죠. 사실은 어떤 때는 막 경제 성장이 대단하다고 얘기하다가 어떤 때는 마치 우리가 돈이 없어가지고 쓸 돈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근데 뭐가 문제냐? 그 돈이 이렇게 잘 살고 하는데 세금을 적게 내서 그런 거냐? 그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세금을 적게 내는 것도 있지만 지금 보시면 지금 2만 7천 불, 딱 2만 7천 불일 때 예산을 어디다 썼느냐 보면, 한국은 복지가
12.4%를 썼어요. 여기서 보건이 빠진 겁니다. 보건이. 보건은 한국이 다른 나라랑 비슷해요. 건강보험이. 보건을 빼면 복지가 12%밖에 안 돼요. 근데 다른 나라 보면 39, 45, 35 이러잖아요. 그 다른 나라 주요 국가의 3,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복지가. 그래서 이게 문제긴 한데 그러면 돈이 다 딴 데 어디 갔을까? 이러려고 한 거죠. 경제. 다른 나라 5%, 8%, 11, 8 이렇게 하는데 한국 21을 쓰는 거예요. 경제. 진보적이라고 하는 분들도 그래서 경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이재명 캠프 같은 데 가서도 막 토론하다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서로 비난을 했는데, 뭐 써야 됩니다. 그 OECD 평균 2배 이상, OECD 평균의 2배고 주국가의 4배. 산업인사 보통 꼴찌고, 보시면 제가 그래서 궁금했어요. 이게 언제부터 이랬을까 해봤더니 박정희 시대나 지금이나 돈 쓰는 구조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엄청 변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잖아요. 보시면 박정희 시대 때도 경제 20%를 썼어요. 딱 한 번 20% 아래로 내려간 게 1990년이에요. 이게 뭐냐면 6월 항쟁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잠깐 개혁과 약간 혁명적인 분위기가 잠깐 있었어요. 국회. 그래갖고 깎은 거지. 그랬는데 지금 다시 살아나가지고 아까 잠사협회부터 시작해서 4가지입니다. 이 경제에 대한 예산이. SOC, R&D, 농업,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수출. 근데 우리는 SOC만 쳐다보잖아요. 나머지가. 농림 예산이 18조인데 농업에서 생산되는 GRDP가 20조예요. 그래서 농업을 지원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농민들은 왜 가난할까? 농업으로 먹고 사는 공공부문 종사자가 17만 명이에요. 농협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근데 농민은 지금 60만이거든요. 실제로 65세 이하의 전업농이. 근데 어떤 사람이 농민일까요? 예를 들어 땅을 몇 평쯤 농사져야 농민일 것 같습니다. 예? 330평. 그리고 연간 120만 원의 농업 수입만 있으면 농민으로 쳐줘요.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런가 제가 궁금했어요. 혹시 농림의 공무원들이 농민 수가 유지가 돼야 자기 부서가 유지될 것 같으니까 하는 거 아닐까 했는데 더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MB 때 농지를 농민만이 가질 수 있잖아요. 330평 정도 되면 도시에 사는 사람도 30평 스파는 텃밭도 330평이면 될 거 아니에요. 농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지 가격을 올려버리고. 또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전 모르고 그냥 관료 수준으로 이해했는데 MB는 더 높은 수준에서 이 땅값을 생각한 그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농민이라고 분류되어 있는 숫자가 그래서 그렇게 허수가 많은 거죠. 330평 농사를 누가 못 짓겠습니까? 논 한마지기가 보통 200평, 300평, 400평인데. 그래서 이렇게 4가지가 큰 문제고요. 이 보시면 특히 정책금융. 다른 나라는 이 경제에 관련돼서 정책금융을 이렇게 안 해요, 거의. 한국만 지금 높이 떠 있죠. 관치금융.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고요. 그리고 돈도 이렇게 남아요. 40조씩 남아요. 지금 도시 재생에 40조를 쓰겠다고 현 정권이 했는데 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현금으로 쌓여 있어요. 저건 예산안에도 안 들어와 있는 400조에 안 들어있는 돈이.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자, 복지 예산을 액수 기준으로 누가 많이 가져갈까? 여기 보시면 1분위부터 10분위가 있는데 어디가 잘 사는 분위기일까요? 이게 편익이에요. 70만 원, 51만 원, 쭉 62만 원이에요. 이 복지 예산 받는 게 1인당. 자, 그러면 어디가 잘 사는 분위기일까요? 헷갈리죠. 어디가 잘 사는 걸까? 1번. 10분위가 제일 잘 사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1분위는 기초수급자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70만 원 되거든요. 근데 2등부터가 10분이에요. 19, 8, 7, 6 쭉 올라가요. 복지 예산을 상류층이 대부분 가져가는 거예요. 복지 예산. 왜냐하면 복지 예산 대부분이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도 잘 사는 사람은 그 다 병을 더 많이 가요. 그리고 정규직만 고용보험 이런 거 다 혜택 받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못 사는 사람이 돈을 적게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를 2014년이 마지막이고 정부에서 이 보고서를 못 만들게 해가지고 14년. 왜냐하면 알려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상류층이 돈을 더 많이 가져간다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이 복지를 조세로 하는 복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한테 복지 예산을 거의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아이도 보육 예산이 그나마 세금으로 쓰는 복지에서 큰 건데 아까 이제 10분의 1밖에 안 되지만 근데 잘 사는 집이 애도 더 많이 낳죠. 그래서 복지 이제 비중을 봤는데 지금 보시면 25에서 29% 거의 늘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보험을 빼면 1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자 기초수급자의 숫자예요 이게. 2009년부터 감소를 해가지고 132만으로 줄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기초수급자는 늘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양커가 심해졌으니까 오히려 감소를 합니다. 예산을 줄였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복지예산 130조 얘기하잖아요. 거기에는 국민연금 이런 거 다 들어있어요. 공무원연금만 18조예요. 그 안에. 복지예산 중에. 실제로 세금으로 쓰는 복지는 35조밖에 안 돼요. 이 35조 안에 기초노령연금, 저출산 보육예산 이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기초수급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까지 하는데 예산의 비중으로만 따지면 우리는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못한 나라예요. 케냐, 나이지리아보다도 복지예산을 안 쓰는 나라예요. 워낙 우리가 잘 사니까 비중이 작아도 액수가 좀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고 오히려 복지를 너무 많이 써서 재정이 어렵다는데 죄책감을 갖고 막 복지는 우리 많이 써서 어떡하지? 뭐. 무슨 죄책감이에요. 우리 케냐나 나이지리아보다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기초수급자도 소득 기준으로 하면 한 55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차 떼고 포 떼고야 그렇게 주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참여의 문제인데요. 그 어떤 참여를 많이 한 곳에 복지라든가 다른 예산이 증가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건 뭐 논문으로 증명이 되고요. 그리고 예산 개혁을 위한 세 가지 방향은 일단 투명이 중요합니다. 투명성이라는 건 뭘 알아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산을 던져주는 게 투명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산을 감시하는 분들의 임무는 더 알기 쉽게 공개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알려줘야죠. 시민들한테. 한번 정리해주고 알려주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납세소송법 제정인데 이번에도 국정과제 100대 국정과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거기에 하나로 이제 납세소송법을 넣었어요. 저게 뭔 말이냐면 예산을 낭비했다고 처벌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없기 때문에. 정책 실패는 처벌하지 않는다가 이제 우리나라 법 그거예요. 그런데 저게 뭐냐면 미국하고 일본에 있는 제도인데 링컨법이라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만든 법이에요. 예산을 낭비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 고의성 뭐 이런 것들이 되면 부작위,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말했으면 그 돈을 환수하는 거죠. 기업과 공무원들한테. 그래서 그 소송을 건 사람들한테 30%까지 최소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이 1년에 1억 불씩 상금이 나가고 있어요. 1,000억이죠, 1,000억. 그게 지금 160년째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링컨 때 만든 법인데 이걸 우리나라에 도입하자고 했는데 당연히 관료들의 격렬한 반발 때문에 못하고 지역에 주민소환, 주민소송제도를 도입했어요. 약간. 근데 결국은 이러저러해서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주민소환, 주민소송이 된 것이 한 건도 지금 없습니다. 참여정부 때 만든 이 제도가. 그래서 이 책임성이 굉장히 앞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최소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이고 세 번째는 참여예산. 결국은 참여의 문제다라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조금만 1년만 예산감시 운동을 하면 저만큼은 아니어도 최소한 저희 지역에 있는 시민들만큼 하죠. 그리고 프레임이 중요합니다. 뭐 대신 뭐. 이게 사람 숫자로 얘기하면 힘드니까
그래서 대부분 미국에서는 빵이냐 총이냐, 국방예산이냐 복지예산이냐인데 저희는 이제 빵이냐 삽이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함적심, 아까 문서등록을 말씀드렸죠? 우리 정말 배우 각성해야 됩니다. 진중권은 그걸 보고 아, 우리 한국 사람들은 텍스트 시대를 넘어서서 그 영상 시대로 그냥 곧장 넘어간 아주 놀라운 민족이다 그래갖고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텍스트를 기반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그다음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이 한번 예산서를 만들어보는 우리가 원하는 예산은 이래야 된다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2가지 원칙 있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의도에 있는 건물입니다. 여의도에 IFC라고 저게 AIG 생명이 운영하는 건물인데요. 저 땅이 서울시 땅입니다. 저게 예전에 박근혜 대표가 한나라당 대표할 때 천막당사를 설치했던 땅이에요. 공터였는데 그 이후에 저게 건물을 저 땅을 12년 전에 모 시장이 맥코리 펀드에 귀에 익숙한 맥코리 펀드한테 99년간 0.1%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줬어요. 그래서 맥코리 펀드는 몇 년 후에 AIG 생명에 이걸 넘겨가지고 AIG 생명에 저걸 금융 허브를 만들겠다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해외에 무슨 금융기관이 온 게 아니고 다 우리나라 그 기업들 들어가서 임대료를 받고 이제 하고 있죠. 지하에 5,000평짜리 대규모 주차장이 있는 국내 최대의 이제 건물인데 세 개가 하나의 건물이에요. 12년 전에 모 시장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금융후보 만들게 참여정부도 거기 도장을 찍어줬죠. 왜냐면 그거는 아까 얘기한 공유재산법이 1% 받아야 되는데 0.1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선과학의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참여정부를 선이고 이게 그런 문제 아니에요. 공과 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왜 제가 조심스러워요. 하도 한 톨이라도 공격을 하면 막 공격이 날라오고 막 그래서 제가 지난번 홍준표 뭐 얘기했다가 막 태극기 할아버지들한테 제가 얼마나 당했는지 홍준표 채무제로 아니다라고 JTBC 팩트체크 얘기했더니 그 다음에 막 그냥 페이스북에 막 난도질 당하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저 이런 세상 정말 살기 힘들어요 진짜. 조금 그거 절반이 거짓말이다 그런 말인데 내가 전부 거짓말이라고도 안 하고 절반이 거짓말이다. 그냥 난리가 났는데 마찬가지로 참여정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판하면 막 너무 막 공격이 와가지고 인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게 박원순 시장이 들어선 다음에 저걸 어떻게 뺏으려고 해도 계약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명박 시장이 저지른 일이긴 한데 참여정부 자료수 없다는 거고 그냥 뭐 금융 허브를 만들고 막 이런 이제 막 그런 거 했어요. 그래서 송영길 시장이 막 해가지고 막 저기 그 인천에 송도 만들고 그런 거 다 그런 한 세트였거든요. 같이 짝짝꿍을 한 거지. 그래서 저거를 지나 볼 때마다 제가 오늘 복장이 터지겠습니다. 저 임대료가 1년에 500억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10분의 1도 안 나오는 거죠. 거기다 특례 조치를 넣고 0.1%도 안 돼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아는 만큼 분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천구에서도 무심히 지나가지만 알고 보면 아까 제가 가로등보안등 얘기했잖아요. 가로등보안등. 그리고 지금 지역에 따라 공중전화 부스나 전봇대에도 임대료를 매기고 막 그래요. 요즘에. 그렇죠. 당연히 이게 공공의 땅인데 한전한테 우리가 왜 무료로 해줍니까? 임대료 받아야지. 공중전화 부스 KT가 뭐 무슨 공기업도 아니고 받아야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의 경찰서 38개 중에 8개가 서울시 땅인데 서울시가 임대료 바꾸세요. 경찰서에서. 아니면 사든가 이렇게 막 그러는 거예요. 30년 전에는 같은 내무부였기 때문에 부서가 다른 것이었으니까 그런 게 아니었는데 지금은 다 남남이에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저기 그 KT에서 공중전화 부스 안에다가 IBK 그 CD기를 설치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경우에 따라 600만 원씩 받는 곳도 있어요. 비싼데. 그래서 서울시가 이놈들 8만 원밖에 안 줘. 이를 임대해가지고 600만 원을 받다니 돈 더 내라 싸우고 막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그 정상적인 이제 사회죠.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어요. 노예가 편해요. 머슴들이 편하잖아요. 그냥 먹고 주는 밥 먹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건데 주인은 막 여러 가지 경영도 고민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 노릇하려면 피곤한 거죠. 주인이 지배자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지. 피곤하지만 또 주인이 가지는 또 이 효능감이 있죠. 그리고 주인 노릇 해야죠, 사실은. 인간답게 살아야죠, 우리가. 머슴이 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의정감시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런 좀 주인 노릇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